예, 이제 제가 그냥 시작하면 됩니까?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너무 멀어서 눈을 잘 맞추기가 힘드네요. 제가 오기 전에 아마 강사 소개는 드렸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먼저 우리 정치학과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왜 저를 초대했는지 잘 몰랐는데 아까 와서 우리 사회대 학장님이나 이제 선생님들 만나 뵈니까 학생들이 뭐 이렇게 의논해서 정해서 불러주셨다고 그래서 더욱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강연장을 내주시고 또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신 우리 사회대 학장님 비롯해서 학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시내에 보니까 플래카드를 여기저기 붙여놓고 학교 안에도 많이 붙였던데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학생들 학술제에 와서 강연하는 건 정말 오랜만의 일입니다. 이 자리에는 학생들만 계신 게 아니고 보니까 플래카드 보고 찾아오신 시민들도 많이 계시고 또 선생님들도 또 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은 한국 정치와 대학생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는데 시민들께서 함께 들으셔도 괜찮은 내용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부르신 것은 정치학 학생들이 정치학 원론이나 어떤 이론을 공부하려고 부르셨다기보다는 실제 현실 정치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이런 취지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점도 감안해서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 강연은 1시간 정도, 한 50분 정도 할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혹시라도 질의응답 시간에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이렇게 메모지에 적어서 좀 누가 좀 나중에 모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강연 마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세 토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정치와 대학이라는 소주제로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정치와 대학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는지 좀 역사적으로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 또는 자유주의적 정치 질서와 어떤 대학생들의 역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청년들이 정치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다는 얘기가 많고 또 정당들도 청년들의 문제에 좀 무관심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은 이제 세 번째 소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더러는 좀 학교니 대학에서 하는 강연이니만큼 좀 이론적인 이야기도 좀 있고요. 또 동시에 제가 정치를 하면서 느끼는 내용들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요즘의 대학과 정치 또는 정치와 대학의 관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가 약 30여 년 전입니다. 제 딸이 대학생이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한 세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정치와 대학 또는 국가와 대학이 맺고 있는 관계는 30년 전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와 대학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보기 위해서 먼저 정치는 뭔가, 대학은 뭔가, 어떤 존재인가 간단히 정리하면요. 정치는
정치학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정치는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 그러니까 물리적 합법적인 폭력 또는 합법적인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의 국가, 그리고 그 국가 권력의 기능, 작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벌이는 개별적 집단적 활동을 정치라고 말합니다. 정치는 정치인들만 하는 것은 아니죠. 시민단체도 이런 의미의 정치를 하고 있고 언론도 이런 의미에서 정치를 합니다. 심지어 요새는 검사들도 정치를 하죠. 그렇습니다. 낙검수가 대유행인데 낙검수는 방송이 아니고 파일이죠. 파일. 요즘은 파일을 통해서도 정치를 하는 시대입니다. 정치는 어떤 형태로든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국가 권력의 기능 그리고 작동 방식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죠. 물론 그 중에는 이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 일을 합니다. 저처럼. 대학은 뭐냐? 대학은 기존의 지식을 전수하는 곳인 동시에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내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기능은 연구와 교육이죠. 연구하고 교육하는 공간이 대학입니다. 옛날에는 상아탑 그렇게 말했고 또는 우골탑, 자식 대학 보내느라고 소 팔아가지고 대학 보낸다고 해서 우골탑, 소구자에 뼈골자를 써서 우골탑이라고 합니다. 대학은 기본적으로 사회 속에서 하는 기능이 지식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지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전수하는 그런 곳으로 사회 속에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 속에서 교육이나 연구에 종사하는 이제 분들이 교수님들, 연구원들이시고 여러분들은 대학생들은 전수받고 앞으로 자기도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이 둘은 원래는 이렇게 특별히 대립하거나 이런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과 국가 또는 대학과 정치 사이에는 오랜 세월 동안 상당한 높은 수준의 긴장관계 또는 대립이 존재했죠. 제가 대학을 다니는 무렵에는 학교 앞에는 언제든지 가스차, 페퍼포그 차량이 나서 있었고 학교 안에는 사법형사뿐만 아니라 정복을 한 전경들까지 버스를 세워놓고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당시 대학과 대학생을 한편으로 그리고 정치 또는 국가 권력을 다른 한편으로 상당히 심각하고 날카로운 대립전선이 있었고 그래서 전두환 씨가 쿠데타를 하고 5.18 비상계엄 확대해서 광주에서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했을 때 그때 5월 17일 밤에 전국의 모든 주요 대학에 공수부대를 주둔시켰죠. 대학 전문학교 탱크를 갖다 세워놨습니다. 쿠데타를 하는 모든 정권들은 대학에다가 군대를 투입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그러한 권력 탈취의 의도 또는 독재 이런 것에 저항하는 가장 강력한 본거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 시대의 대학과 국가의 관계는 국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군사 쿠데타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대학에 장갑차와 군대를 보내서 문을 폐쇄하고 학생들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되곤 했죠. 왜 이렇게 되냐 하면 당시 이 대학의 교수 사회 또 뿐만 아니라 학생회를 비롯한 학생 자치조직
또는 국가에서 불법이라고 이야기했던 비밀 조직, 이 모든 것들이 국가를 정상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학생 대학사회라는 것은 헌법에 있는 그대로의 민주주의 제도를 우리나라에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 당시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의 집단, 정부와 심각한 투쟁을 벌이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불복종 운동이었고, 또는 법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저항권의 발동, 이런 것이었습니다. 대학이 그 중심에 있었죠. 왜 하필이면 대학이 중심에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대학을 다녔을 때는 노동조합은 한국노총 하나밖에 없었어요. 한국노총. 한국노총은 정부의 말을 매우 잘 듣는 노동조합이었습니다. 민주노총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농민회, 또 가톨릭 농민회처럼 종교단체의 보호를 받는 그런 농민회는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은 전국농민회, 이런 자립된 집단으로서의 농민회 같은 건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 자유도 없었고요. 시민들이 마음대로 대통령 흉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도 없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헌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주권 재민이라는 원리에 입각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국가 권력과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싸우다 보면 잡혀가면 직장에서는 해고되고 공무원들은 해직되고 이렇게 되니까 일반 사람들은 싸우는 방법도 잘 모르고 싸우다가 잡혀가게 되면 피해를 엄청 크게 당하게 돼요. 직장에서 잘리면 온 가족이 다 살아갈 길이 막막하게 되죠. 반면 대학생들은 이제 직장도 아직 없고 가정경제도 책임지고 있지 않고 딸린 식구도 없죠. 그러니까 잡혀갔을 때 제일 비용이 적게 드는 게 대학생들이에요. 자기 혼자 가서 감옥 가서 고생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당시 대학생들이 싸우는 게 제일 싸게 먹히는 방법이었던 거죠. 사회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누군가 싸워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큰 피해를 당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싸울 수가 없어요. 대학생들이 대신 싸워주는 거죠.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 온갖 주장을 다 했는데, 뭐 민주화 이런 요구부터 시작해서 사회주의 혁명까지 다 주장을 했지만 국민들은 그 내용을 별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학생들 말이 옳건 그르건 간에 대통령이 하는 말, 정부가 하는 공식적인 말,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른 어떤 견해를 용기 있게 말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런 대학생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대학과 국가의 관계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대학생들 중에는 우리가 대신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학생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각자 잘 싸우고 있으니까요. 공장에 가면 민주노총이 있고, 농촌에 가면 전국농민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있고, 언론들이 제 기능을 못하면 다 공수도 나오고 다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대학생들이 그분들을 대신해서 싸워줄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30년 전 대학생들이, 그때는 좀 특별했어요. 제가 대학 들어간 해가 1978년인데 1959년생입니다. 제가 1959년생 돼지띠는 약 90만 명 정도가 태어났거든요. 90만 명 정도가. 근데 그 당시 대입 예비고사, 지금 수능시험과 비슷한 예비고사를 본 숫자는 40만 명에 불과했고요. 4년제 대학의 총 정원은 7만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년제 전문대학까지 다 합쳐서 15만 명이 고등교육 기반의 총 정원 일대